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요리도 있죠. 된장찌개 잘 끓이십니까?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네. 오늘 된장찌개 특집 준비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요즘 날이 참 변덕스러운데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7도로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은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날이 또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기온차가 크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옷을 여러 겹 챙겨 입으셔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에는 충북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황사치고는 심하지 않아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질 텐데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0.7도, 대전은 1.1도, 대구는 0.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4에서 7도 정도 낮은데요. 서울은 10도, 광주는 16도, 부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전두환 손자의 폭로. 네. 예,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중에 차남, 전재용 씨의 또 차남입니다. 네. 손자죠, 그러니까. 네. 손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인물이 SNS에 동영상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올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호화 생활 폭로 등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자신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이 전혀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고 범죄자일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럼 이제 아들이 맞느냐? 맞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되는 전재용 씨가 이야기를 내놨는데 자,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애비의 잘못이다.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을 했는데 자, 내용은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죠. 이 A씨가 밝힌 가족들의 불법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 호화 생활과 관련이에요. 우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 미국의 이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사로 거짓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니까 삼촌이 됩니다. 전재만 씨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와인 산지죠. 네. 나파밸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진출할 수 없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 또 이제 큰 영상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네. 한 여성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장면인데요. 그게 연희동 자택에 구비돼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에서 저렇게 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녀,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사촌 중 한 명의 결혼 사진을 게재하면서 자, 재산이 25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초호화 결혼식을 할 돈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다들 이 얘기 했었고 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네. 어디까지 확인이 될지 그게 또 초미의 관심사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자,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밝히기를 오는 2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또 마트 내 약국에서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지금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일 확진자가 한 38% 감소했고요. 신규 또 이 위중증 환자가 55% 감소했고 아직까지 뭐 이 신종 바이러스 나오지 않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방역 상황 안정에 따라서 실내 마스크 해제 범위를 더 넓히는 쪽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일단 약국에 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 일반 약국에서는 착용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 내의 개방형 약국, 그리고 또는 뭐 역사, 지하철 아케이드 같은 데도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점포형으로 돼 있는 일반 약국들은요, 여기는 고위험군이나 유증상자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여전히 쓰셔야 되고요. 의원, 병원,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나 이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 이런 곳은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셔야 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부에서요, 혼잡 교통 시간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사람 많이 몰릴 때는 그래도 마스크를 좀 쓰시기를 적극 권장하고 또 스스로 고위험군이거나 유증상자라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전면 해제는 언제냐? 지금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가 4월이나 5월에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이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완전 해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음식점 외에 다른 곳에 사람들 밀집되어 있는 데에서는 다들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알아서 요즘 조심하시죠. 네, 네. 스스로 방역 요즘처럼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축의금 대신 장난감 돈. 이거 지난 14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신부가 올린 글인데 자신의 결혼식인데 손님들도 조금 불렀대요. 친구를 한 5명밖에 안 부르고 아마 스몰 웨딩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친구가 예전 남친을 데리고 와서 둘이 식권을 타서 밥을 먹고 갔다는 건데 이 예전 남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한 5년 전에 만나서 연애를 하긴 했는데 3주 만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기억에도 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예전 남자친구가 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린이용 장난감 돈, 요리할 때 쓰는 돈을 봉투에 넣고 식권을 타서 받아 먹고 갔는데 이 신부는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짓을 했다고 소문내봐야 본인이 무시하면 타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속상하다 이런 심경을 올렸습니다. 아니 3주간 만난 전 남친이 결혼식에 온 것 자체도 황당한데 장난감 돈을 내고 밥을 먹고 갔습니다. 이거 진짜 괘씸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화가 나서 뭐 이런 정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신부는 얘기했지만 네.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오. 형법 347조 1항 여기에 사람을 기망을 해서 속여서 와. 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 어떤 이익을 얻으면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요. 낸 척하고 어떻게 식권을 받아서 밥을 먹었는데 들켰어요.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한 분들이 많아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석입니다. 카랑카랑. 네. 오늘의 역사 알기 쉽게 또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이익주 교수님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요. 갑자기요? 자,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488년 음력 2월 25일로 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음력 2월 25일이죠. 535년 전 오늘은 조선의 관리 최부가 중국의 강남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해외여행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시대지만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해외여행 가기 힘들었잖아요. 걸어갔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조선 시대면 사실 거의 불가능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도 뭔가 계속 교류를 했었으니까 일부는 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가까이 있고 교류도 많았는데 놀랍게도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을 다녀온 조선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을 간다고 하면 주로 사신이 되어서 공적인 업무로 가는 것이고 개인적인 여행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또 중국에 가도 수도인 북경까지만 가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중국의 경제 중심지는 양쯔강 남쪽, 이걸 강남이라고 하는데 여기였어요. 여기를 최부가 간 겁니다. 그런데 최부가 강남에 가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부는 중국에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바람이 최부를 중국 강남으로 가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최부는 조선 성종 때의 관리였고 아주 실력을 인정받는 학자였어요. 33살이 되는 1487년에 제주도로 파견되었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1488년 1월 30일인데 급히 배를 구해서 육지로 가던 중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배에는 모두 4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배가 9일 동안 표류하다가 서해 바다를 건너서 중국의 동해안 영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아, 아버지 장례식에 가다가 배가 표류를 해서 그래도 이게 중국에 도착을 했네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된다? 네. 네, 중국에 간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인데 중국에 도착해서 자 이제는 살았구나 안도를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해적들을 만나서 있는 물건 다 뺏기고 심지어는 최후가 묶여가지고 칼날을 맞을 위험에 아이고. 처하는데 아주 다행히 칼날이 비껴가요. 그래서 목숨을 겨우 건집니다. 그리고는 잡혀있다가 도망가는데 성공을 해서 중국 관리들을 만나요. 이젠 살았구나 했는데 웬걸요? 이 관리들이 너희들 왜 굳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중국 명나라가 왜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그래서 관리가 왜구를 잡아서 바치면 상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리는 이 43명이 왜구이어야 됐던 거예요. 정말 시련이 시련에 계속 겹치는데 근데 이 중국 사람들하고 무슨 뭐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왜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을까요?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생존을 위해서 외국어가 꼭 필요해요. 일행 중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외국가 아니고 이 조선의 관리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유일한 어떤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부의 한문 실력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문 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부가 글로 씁니다. 글로 써서 우리는 외구가 아니고 조선 사람이고 나는 조선의 관리다. 이걸 밝혀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관리들이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부와 이 중국 관리의 필담, 이 글로 쓰는 대화를 필담이라고 하죠. 이 내용이 지금 남아 있는데 두 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당신의 국왕의 성명이 무엇이요? 아들이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신하가 돼서 어찌 임금의 이름을 경솔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소? 당신네 나라가 아이니 일 없을 것이요. 나는 조선 신하가 아니겠소. 신하가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그 나라를 저버리고 그 행실을 달리하고 그 말이 변할 수가 있겠소. 나는 이같이 할 수는 없소이다. 와,
네. 정말 멋있는데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그러게요.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조선 관리의 권위를 망각하지 않고 꼿꼿함을 지켜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명나라 관리가 연변 사람 같죠? 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연변에서 출세한 관리였나 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관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명나라 관리들도 최부 일행을 조선으로 돌려보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 먼저 수도인 북경까지 호송을 하면 거기는 조선 사신들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조선 사신편에 귀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남에서 이제 북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길이 육로가 아니라 대부분 운하였어요. 중국의 운하가 아주 발달해 있어서 이 운하를 이용해서 북경으로 가는 거죠. 가는 길에 운하를 직접 목격하고 배도 타보고 그러면서 항저우, 수저우, 양저우, 텐진 이렇게 해서 베이징까지 136일 동안 와. 중국을 남에서 북으로 종단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중국의 대도시를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놀랄 일이 참 많았겠네요. 네,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죠. 네. 하나 이런 거 있었어요. 앵무새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말로만 듣던 앵무새구나 해서 말을 시키는데 이 앵무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앵무새가 아마 중국말을 중국어를 했겠죠. 정말 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에서 이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수차를 봅니다. 그러면서 최부가 저거 우리가 저런 거 쓰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귀국해서 수차 보급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산이 보이지 않는 이 풍경 이것이 최부에게는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예. 중국 강남 지방에는 산이 없고 다 논이거든요. 지평선이 보이겠네요. 네. 야, 참 이게 최부가 처음에 네. 친상 때문에 이제 그 가다가 배가 표류하면서 떠내려가다가 중국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일대를 다 둘러봤단 말이죠. 참 이게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때 최부의 복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신상당에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가다가 표류를 했잖아요. 예. 몇 벌 여벌의 옷이 있긴 했는데 이거 해적들한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최부가 이 몇 달 동안을 상복 하나로 버틴 겁니다. 그리고는 북경에 도착해서 명나라 황제를 만날 기회를 가져요.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그 표류민들을 직접 만나보겠다. 상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관리가 최부한테 옷 좀 갈아입으시죠. 상복을 입고 이 황제를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옷을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했더니 최부가 나는 상중이니 그럴 수 없어.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최부만 빼고 다른 사람들만 옷을 갈아입고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대단한 선비네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아까도 그랬고 아무리 황제 앞이라도 나는 내 원칙을 지킨다. 이거를 지켜낸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맞아요. 궁금한 건 네. 한국에는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최부는 조선 선비의 기상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중국 관리가 그런 질문도 해요. 너희 나라에 많은 게 뭐냐? 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조선에는 인물이 많소. 이런 대답을 또 했다는 거죠. 자, 최부 일행은 4월 24일 날 북경을 출발해서 6월 15일 날 한양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자, 성종이 최부를 불러서 내가 중국에서 경험한 것을 전부 기록을 해라 해가지고 이 메모했던 것을 바탕으로 표해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표해록에는 이 최부의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중국에서 목격한 이런 정보가 아주 세세하게 실려 있어서 당시 중국에 대한 정보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상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게 있다면 우리나라는 최부의 표해록이라는 게 있었네요. 표해록. 조선시대에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중국 강남 지방을 직접 돌아보고 쓴 이 표해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선에서 이것이 크게 쓰이질 못해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중국 강남 지방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알려고 하는 만큼 보인다. 그게 맞는 명언이네요.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맞아요. 그게 보이는 거지. 맞아요. 야, 아무 관심도 없는데 써놓으면 그거 진짜 뭐 아니거든요. 네. 아깝습니다.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이게 그날인가? 3.15? 네, 그렇습니다. 3.15 하면 1960년 3월 15일 날 단군일의 최대의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그쵸.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해왔던 장기 집권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선거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 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하는 지금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있을 수가 없네.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 이승만 대통령 한 명뿐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나와서 한 표만 나와도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부정선거를 그렇게? 철규 씨가 그걸 안 해요? 이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 씨가 선거 몇 달 앞두고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거의 이승만 대통령 단독 출마인 셈이 됐고 당선이 거의 확실했는데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러닝메이트로 치러지는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 민주당의 장면 후보 두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여기서 불안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무려 86살이었거든요. 이 고령의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를 대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를 치르게 됐던 거죠. 네, 자유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기붕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선거 판세가 장면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야당의 신익희 후보가 선거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쉽게 당선이 됐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 자유당, 부통령 민주당 이런 체제가 실제로 있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던 자유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각종 부정을 저지르게 됐는데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 장관이 각 지방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들 다 모아놓고 사표를 미리 받았다고 해요. 사표를 받아놓고는 부정선거에 협력하지 않거나 또 만일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전부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통보를 아주 드러내놓고 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 초월의 부정선거가 뭐 다방면으로 벌어진 건데 이게 뭐 부정선거 종합 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 일단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투표함이 차 있었어요. 40% 아, 사전 말이 안 투표. 되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네. 60%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행 투표. 마을마다 3인조, 5인조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마을에서부터 투표소까지 같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장이 계속 자유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감시까지 해요. 감시하고. 서로 감시하고 정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참관인까지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합니다. 야당 참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일찌감치 쫓아내요. 사망한 사람도 명부에 있었고 야. 사망한 사람들의 투표지는 예외 없이 자유당이 자유당. 찍혀 있었어요. 야,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하면서 옆에서 감시까지 하고 하면 사실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개표 때도 정말 심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겠네. 그러면 정말 동원되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쌍가락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민주당 후보를 찍은 여기에는 하나를 더 찍어요. 쌍가락지입니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러면 무효표가 되는 거잖아요. 야. 피아노표, 반대표 찍은 그 표에다가는 쭈루룩 인주를 이렇게 발라버려요. 그것도 무효. 그것도 무효표. 네. 샌드위치표. 야당 표의 맨 앞장 뒷장에다가 여당 표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 놓고 이 한 묶음이 전부 여당 표라고 하는 거예요. 야. 표지 바꾸듯이. 그다음에 올빼미표. 투표 개표할 때 불을 꺼요.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자유당 표 밀어넣기, 상대방 표 훔치기. 뭐 이것 말고도 투표함 바꿔치기, 검표 안 하고 자유당 표로 집계하기 온갖 방법이 총동원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득표율이 뭐 100%였을 것 같은데요? 100%를 넘어요. 넘어요. 이게 문제야. 야, 이게 뭐예요 이게? 계산을 좀 잘하지 이거를. 개표가 시작되니까 이승만, 이기붕 후보표가 와, 말도 안 돼. 99%까지 육박하는 지역이 나와요. 야. 어떤 지역은 유권자수보다 더 많이 나와요. 100%를 넘은 거죠. 자, 이 정부에서 부랴부랴 낮춰라. 오히려 놀라서 득표율을 낮추라는 지시를 했고 부랴부랴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 득표율이 이승만 후보 86%, 이기붕 후보 74% 야.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이 낮추려고 또 낮춰지네요. 낮춰지네요. 예. 이거 지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소수점까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몇 퍼센트 나왔어요? 86%
6% 74%. 오. 정확하게. 이승만이 이봉 해가지고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로 두 사람이 정부 통령에 당선되게 된 거죠. 네. 표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 마음대로 했는데 이러려면 선거를 네. 뭐 하라는 거야. 야, 이건 봉사- 야당은 어떻게 했어? 야당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네, 이 부정선거가 선거 전부터 이미 다 얘기가 되고 폭로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자유당의 이런 부정선거 계획, 내무부의 부정투표 지령 이거 다 폭로하면서 부정선거 중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말을 안 듣죠. 들을 거면 시작도 안 했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3월 15일 날 오후에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고 선거 무효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라고 폭로까지 했고 네. 실제로 당일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시민들이 오. 알았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시위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은 3.15 부정선거 전부터도 이 선거 부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선거 당일에도 여러 곳에서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마산이었습니다. 마산의 시민학생 10,000명이 시청 일대에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8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 근데 이걸 감췄어요. 감췄는데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이때 사망한 17살 고등학생이에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야. 자, 이게 죽으니까 사망을 하니까 시신에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은폐했던 것인데 이것이 28일 만에 시신이 떠오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당시 부산일보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특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온 국민이 알게 되고 온 국민이 분노하게 됩니다. 정말 참혹한 모습으로 네. 28일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김주열 학생의 사망 사건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죠. 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위가 서울로 올라와서 4.19 혁명으로 폭발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12년 장기 집권이 이때 끝나게 됩니다. 자, 해마다 3월 15일 이날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힘들게 지켜진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3월 13일로 갔네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86년 3월 13일은 북한에 납치되었던 배우 최은희 씨 그리고 영화 감독 신상옥 씨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탈출에 성공한 날입니다. 최은희 씨는 이것보다 8년 전이죠. 1978년 1월 14일 날 홍콩에서 실종이 됐어요. 네. 최은희 씨의 전 남편 신상옥 감독이 최 씨의 행방을 찾겠다면서 미국 동남아 등지로 돌아다니다가 7월 14일 홍콩에 도착한 뒤 역시 실종이 됩니다. 이게 참 그때 소문이 무성했지 않습니까? 뭐 사고를 당했다, 뭐 사망했다, 자진 월북했다, 별의별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때. 네. 뭐 그때 당시 최고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뭐 송혜교 씨나 전지현 씨 당 최고의 배우 갑자기 실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하게 납북을 하게 된 걸까요? 나중에 이분들의 말을 이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홍콩의 영화 관계자 왕동일이라는 사람이 최은희 씨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양귀비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여주인공을 맡아달라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면 최은희 씨가 교장을 맡고 있었던 학교가 있습니다. 안양영화예술학교라는 데인데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동일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거예요. 자, 최은희 씨가 왕동일의 꾀임에 넘어가서 1월 11일 홍콩으로 날아갔고 1월 14일 영화 관계자들과 저녁 약속을 했는데 그 직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정말 영화처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납치된 최은희 씨는 그럼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네, 그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홍콩에서 소개받은 지인이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하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갔다고 해요. 갔더니 그런 줄만 알고 요트에 탔는데 이 요트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고 해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다급하게 물으니까 돌아온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최 선생,
우리는 지금 장군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경님 품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네. 이랬다는 거예요. 최은희 씨는 그렇게 해서 8일 동안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파티하는 줄 알고 들떠 있다가 갑자기 배가 턴을 하더니 네. 북한으로 간단 말이죠. 장군님한테 간다고. 와, 이거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8일째 배가 멈추고 내리죠. 내렸을 때 최은희 씨를 마중 나온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직접 나온 거야. 그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니까 북한의 2인자 김정일이 직접 남포항까지 마중을 나왔다고 해요. 그때 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차 안에서 대기하시죠. 그랬는데 김정일이 직접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최은희 씨가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야.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김정일이 직접 저렇게 마중 나갈 정도면 엄청난 환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김정일은 최은희 씨를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했고요. 아주 뭐 극진한 별장에서 극진한 대접을 해줬는데 낮에는 5시간 동안 북한 사상 교육을 받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도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북한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교육 당했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 초호화 파티를 즐겼다고 해요. 이런 생활을 무려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5년을 지낸 후에 김정일의 자택에서 파티에 초대가 됐는데 여기에서 뜻밖의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 남편 신상옥이었습니다. 최은희 씨를 찾으러 홍콩에 갔다가 역시나 납치가 된 건데 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같은 해에 납치가 됐으니까 5년 동안 북한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5년 동안 만나질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신상옥 감독이 계속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이 됐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신상옥 감독의 탈출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고 판단된 그 시점, 5년 뒤에야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가움도 잠시일 뿐이고 신상옥 감독은 처음에 최은희 씨를 의심했다고 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최은희 씨가 그걸 알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영화 감독이 연기하는 것도 몰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은희 씨도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5년 있었던 동안. 거죠. 네, 이 낯선 북한에 가가지고 가뜩이나 혼자라는 마음이 무서웠을 건데 네. 자기 남편을 지금 만났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왜 북한은 이 두 부부를 납치를 한 걸까요? 네, 이 두 사람의 납치는 김정일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최은희, 신상옥 씨가 정말 목숨을 걸고 김정일의 실제 육성을 녹음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납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왜 우리 영화 나 나오는 거 참고 화면이 많고 도시 쪽으로 바꿔서 내와 이야기거리가 딱 새것을 뭐 나가자고 하는 이런 지향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 자료라 우리가 그걸 다 정원해가지고 우리 거하고 합쳐가지고 영화를 서방에 제출해놨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정도 돈을 준다 여기다 하겠다. 예? 그래서 신강도이랑 이래가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기본. 그러니까 북한의 영화 산업을 위해서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이 납치죠. 그러니까 이 녹음이 없었으면은 그때 무성한 소문처럼 괜한 오해를 살 뻔했는데 요 녹음 덕분에 전말이 밝혀진 거네요. 맞습니다. 이 녹음이 없었으면 네. 두 사람이 탈출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네. 탈출을 해도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네. 또 김정일이 영화광이었다고 하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영화로 세계로 진출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영화는 맨 선전선동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유명 배우, 유명 감독을 불러다가 납치해다가 자기들의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자 이때부터 최은희, 신상옥 두 분은 돌아오지 않는 밀사, 소금 이런 영화 무려 17편을 찍어요. 이러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이때 함께 만든 소금이라는 영화로 최은희 씨가 1985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의 뜻대로 세계 진출도 해주고 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신뢰를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신뢰를 얻고 이제는 영화 촬영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겠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스트리아 빈이었어요. 그래서 1986년에 빈으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최은희 씨 인터뷰 한번 보시죠.
자유세계로 왕은 거니까 그때는 맥이 착 빠져가지고 착 싫어졌어.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영사가 연분홍고 장미 도수를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웰컴 투 웨스트 그러더라고. 그걸 이렇게 하니까 아유 어떡해. 아유 그때 난 이 지옥이 끝난 이 거죠. 감정이 지옥. 폭발한 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내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목 놓고 울었어. 네, 이게 탈출할 때 얼마나 힘들고 마음 졸였으면 뒤에 인터뷰하는데 저렇게 우실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유. 네, 최은희 신상옥 부부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한동안 살다가 1999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3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1969년 3월 17일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가 하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야. 자, 매일 밤 10시 5분부터 12시까지 시그널 음악이 메르시 쉐리라고 하는 거죠. 이 음악과 함께 찾아오던 별이 빛나는 밤에 네. 많은 분들이 이 음악과 시작되는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설렜던 기억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나오네요. 이거죠. 네.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야, 그 역사 속에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했어요. 네. 저는 저 때가 중학교 때인데요. 야간 자율학습할 때 네. 교복 그 상의 자켓 여기다가 이어폰을 갖다 이렇게 안으로 연결해서. 넣어서 이거를 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음반을. 그러면은 한 반에 50몇 명, 60명 학생이 동시에 한 30명이 같이 웃어요. 쟤들도 듣고 있나? 야자할 때. 네,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인기 있는 라디오였어요. 그래요. 네, 이게 196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54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이 처음에는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래요? 네, 처음에는 명사들 대담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 당시에 음악 감상실 인기 DJ였던 이종환 씨가 진행을 맡은 다음부터 음악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 시그널 음악, 이 메르시 쉐리라고 하는 이 음악도 이종환 씨가 처음 도입을 한 겁니다. 당시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고 전기 아낀다고 밤에는 TV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가 젊은이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해방구의 역할을 할 때였죠. 네, 그리고 음반도 귀에서요. 라디오에서 듣는 그 음악 이렇게 두 개 딱 눌러가지고 녹음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별이 빛나는 밤의 DJ를 별밤지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네. 그동안 배출한 별밤지기도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별밤의 DJ, 별밤지기인데요. 초대 별밤지기가 오남열 아나운서, 다음이 차인태 아나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종환, 조영남, 김기덕, 이수만, 이문세, 이적, 박광현, 옥주현, 김이나 지금까지 무려 27명의 별밤지기를 배출합니다. 자, 세 분은 이 중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밤지기가 누구세요? 가장 먼저가 아니라 그냥 이문세 이건 씨. 뭐 이문세 이문세 씨. 네, 꽤 오래 했죠, 아마. 네, 맞아요. 별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최장수 별밤지기. 네. 그리고 별밤의 전성기를 이끈 가수 이문세 씨입니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 동안 별밤을 진행했고 별밤을 당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웬만한 TV 프로그램보다 인기가 더 높았다고 맞아요. 해요. 청취율이 20%를 넘었다고 네. 합니다. 네. 별밤지기란 말도 이문세 씨가 처음 붙인 거예요. 네. 이문세 씨에게 붙여진 애칭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문세 씨가 전날 방송에서 뭐 얘기를 하면 다음 날 중고등학교 전체에 쫙 퍼지게 되고 농담을 하면 그게 바로 또 유행어가 되고 이럴 정도였어요. 네, 이게 별밤지기 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문세 씨 딱 이렇게밖에 적이 안 되는 것 자체. 같은데 네.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 별명이 밤의 문교부 장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밤의 장관이었군요. 이문세 씨가 1996년에 마지막 방송을 할 때
청취자도 울고 이문세 씨도 울고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네. 이문세 씨가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방송 날 어떤 청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문세 씨도 감정이 복받쳐서 같이 울었다. 야.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니 11년간 뭐 함께 울고 웃고 호흡했으니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또 별밤에는 굉장히 많은 톱스타들이 왔다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의 등용문 이런 역할도 하는데요. 90년대 청춘 스타 심은하, 김희선 씨가 신인 시절에 단골로 출연을 했고요. 이경규, 김국진 씨가 무명 시절에 보조 MC를 맡으면서 꿈을 키웠던 프로그램이 별밤이에요. 또 별밤 뽐내기 대회라는 일반인 장기자랑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서 방송인 박경림 씨, 가수 이수영 씨가 방송과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기찬, 아이비, 슈퍼주니어 려욱, SG 워너비의 김진호, 브라운 아이스, 나얼, 박화엽이, 옥주현 씨 이루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별밤 뽐내기 대회를 통해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야, 정말 많은 스타들이 별밤을 스쳐갔는데 요즘에는 뭐 저 인터넷 뭐 이런 걸로 문자 보내고 뭐 이러잖아요. 문자나 이런 거. 맞아요. 그때는 그냥 한 가지 통로였습니다. 엽서. 네? 그래서 DJ들한테 그 엽서가 가고 그 엽서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걸 채택받기 위해서 네. 아주 예쁘게 꾸며서 그걸 보냈잖아요. 스티커도 붙이고 그림도 네. 이렇게 그리고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보통 엽서가 아니죠. 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이걸 모아가지고 예쁜 엽서전이라고 한 행사를 열기도 했어요. 이문세 씨 기억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여배우의 엽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 엽서 중에 내가 고등학생인데 앞으로 영화배우가 꿈이에요. 내가 영화배우가 되면은 이문세 씨한테 내 사인을 해줄 테니까 지금 나를 발시하지 말고 꼭 읽어주세요라고 했다는 이런 엽서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심은하 씨였다는 거예요. 이야. 이야, 그랬대요. 되게 당찼네요. 그러니까 심은하 씨는 그러면 꿈을 이룬 거잖아요. 네. 네, 참 이 별밤이라는 라디오가 그때 자기 꿈도 얘기하고 네. 자기 첫사랑도 얘기하고 자기 고민도 얘기하는 그런 친구 같은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속마음을 기능을 터낼 했죠. 수 있는. 맞아요. 예, 예. 그때 라디오는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번 추억에 잠겨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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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의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네. 마치 봄의 맛을 들고 온 양 굉장히 반가워해 네. 주시는데요. 오늘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울푸드 1위가 바로 이 된장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된장찌개가 맛을 내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맛있게 만드는 집된장, 시판된장까지 다 쓰는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요, 냉이를 넣은 차돌 된장찌개고요. 네. 두 번째 요리는 달래를 넣은 바지락 네. 감자 된장찌개입니다. 예. 이 향이구나. 네. 네. 스튜디오 맛있겠죠? 가득 네, 채웠어요. 아 이건 뭐 네. 이계절에 꼭 먹어줘야죠. 그럼 네. 근데 사실 한국 사람 하면 된장찌개 안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맛있게 끓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뭐 우리 선생님께서 집된장 그리고 그 시판된장 시판된장. 뭘 써야 될지 알려준다고 하니까 잘 한번 배워가지고 집에서 네.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가요. 집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시판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가 맛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판된장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머님들은 지금 집된장을 좀 담아서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요. 이 집된장을 끓일 때 또는 시판된장을 끓일 때 넣는 시점 어떻게 끓이냐에 따라서 된장찌개 그 한 끗 차가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거든요. 오늘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냉이 된장찌개부터 먼저 준비를 할 텐데 냉이 안에 특별히 제가 오늘 차돌박이를 좀 넣습니다. 이 차돌박이가 아무래도 단백질이 좀 있죠. 네. 네. 냉이가요. 이 봄철에 나는 채소 중에서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냉이를 좀 드셔 주어야 아주 몸의 기력도 회복하고 입맛도 확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일단 냉이는 이렇게 조금 푸릇푸릇하잖아요. 냉이 다듬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실 텐데 냉이는 겉면에 있는 요 약간 누런 잎들 요것만 좀 떼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 뿌리와 잎 사이에 깍지라는 게 있어요. 검정색. 요것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다듬어서 그냥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비벼가면서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아주 맛있는 냉이를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 냉이는요. 우리가 아무래도 된장찌개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길면 좀 먹기가 좀 나쁘잖아요.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주세요. 한 2cm 정도로. 아, 저래야 뚝 떴을 때 그렇죠. 위에 이제 얹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맞아요. 네. 뭐든지 수저 안에 들어가야 숟가락 안에 들어가야 좀 얌전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이를 좀 준비를 하는데 네. 냉이 좋아하시죠? 아유, 너무 그럼요. 좋아하죠. 그득 넣어드릴게요. 네, 그 향이 너무 좋죠. 봄에는 정말 이 냉이가 네. 정말 기가 막힌 식재료예요. 된장하고도 잘 맞고 고추장하고도 잘 맞고 다 잘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고추장 찌개에도 냉이를 많이 넣기도 하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된장찌개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 안에 냉이 안에 들어가는 채소들이 있어요. 바로 냉이에는 이 양파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 양파가 들어가냐면 아무래도 집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집된장에 약간 짠맛이라든지 좀 도드라진 뜬내를 이렇게 양파로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대파도 넣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조금 힘들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풋고추 넣으시면 돼요. 네. 아니면 뭐 아이들 것만 따로 떠놓고 어른들 거에 청양고추 넣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생표고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표고버섯도 이렇게 말끔하게 준비를 해서 보통 이제 된장찌개 할 때는 표고버섯에 있는 이 밑둥을 자르지 마세요. 그냥 써요, 다 그러면? 네. 오. 왜냐하면 이 밑둥이 있어야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고기 넣나? 오. 고기 식감이 돼? 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영양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원래는 그냥 육수 낼 때 쓰고 버리는 경우가 버리죠. 많거든요. 네. 버리지 마세요. 않고. 너무 아까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냉이를 준비했으니까 냉이를 도와주는 맛 바로 차돌박이가 되겠죠. 야. 차돌박이도 요새 이렇게 차돌박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그냥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잘라서 냉이 크기로 자르네요. 네. 예. 그래야 숟가락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먹기가 좋잖아요. 아, 차돌박이 고기 상태가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빛깔이 아주. 좋은 것만 준비. 어머나, 어머나. 자, 이렇게 참. 썰어서 놓고요. 네. 자, 그랬으면 이 차돌박이는요, 아무래도 국물 안에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밑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차돌박이는 밑간하실 때 아주 살짝만 하면 좋은데요. 이 고기 밑간을 왜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고기인데 뭐 이렇게 고기 또 밑간을 해. 고기에 들어가면은 맛도 생각하시죠? 좀 그렇고 잡내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고기가 굉장히 신선하거나 그러면 잡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국물에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밑간을 좀 해줘야 싱겁지 않고 아. 단맞춤이 되거든요. 어. 일단 맛술 좀 넣고요. 아, 네. 맛을.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어머. 근데 저 차돌은요 어느 그 국물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얘기가 근데 차돌 넣으면 반칙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국간장까지 넣고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야.
아, 저 된장찌개에 고기 들어가면 아시죠? 그 국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 희한해. 된장찌개에는 완전히. 소고기가 들어가고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거 맞아. 어울리는 네. 게 있어요. 식궁합이 좋아서. 글쎄 뭐. 아.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은 제가 된장을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제가 집된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 집된장은 우리가 그냥 드시기도 하지만 꼭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처럼. 왜냐? 우리가 집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머님들이 메주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주시는 거예요. 된장을 볶아내요? 네. 왜냐하면 집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발효식품이긴 하나 이게 오래 장독대 안에 있으니까 약간 뜬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서 쓰시잖아요. 굉장히 구수한 맛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된장 맛이 훨씬 더 좋아요. 이거 볶는 거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요. 네.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하세요. 아,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는 그냥 푸시던데 물에. 어르신이 아니라 젊으셔서.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 네. 훨씬 더 맛이 좋아요. 어, 된장을 저게 먹는다. 팁이네. 이건 정말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한번 볶았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양파. 아, 그다음에 요거 넣어야 돼요. 버섯. 아, 버섯, 버섯. 표고버섯. 버섯. 버섯 그다음에 좋네요. 아까 요거 해놨잖아요. 네. 요것도 같이 넣으세요. 아, 기름이 먼저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쵸. 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볶아주세요. 아, 맛있겠다. 저거 볶아서 바로 먹어도 바로 맛있을 것 먹으면 같아요. 된장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된장에 고기에 저거만 먹어도 되겠어. 채소에 제가 먹어봤더니 네. 맛이 좋아요. 맛있죠. 근데 오늘은 주재료가 바로 냉이 된장찌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할게요. 네. 저 볶아지는 소리도 맛있어요. 저걸 소스를 생달걀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그 일본 음식 왜 스키야키 먹을 때처럼 그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바로. 그래도 맛이 날 것 같아요. 달걀이요? 네. 그럴 때는 이 표고버섯을 이렇게 크게 써는 게 아니라 채 썰어 주셔야 돼요. 아, 채 썰어서. 썰어서. 맛있겠다. 우리들 참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양하게 잘 알죠. 할 줄은 몰라도 먹을 줄은 알아. 그러니까요. 이게 K 음식들이죠. K 요리. 너무 맛있죠, 뭐. 자, 저렇게 한번 볶아내고. 자, 이렇게 볶은 다음에는 여기다 뭘 넣냐면 바로 요거 넣으면 돼요. 제가 잘 쓰는 거 있죠? 이거 뭐죠? 정답! 네, 쌀뜨물. 쌀뜨물. 네. 된장찌개에는 쌀뜨물이 들어가야 요게 좀 국물이 낭낙하니 좀 맛있잖아요. 아, 저거 한번 2번 정도 씻어낸 쌀뜨물인가요? 3번요. 3번. 예, 요새는 3번 정도 씻은 쌀뜨물을 넣으셔야 세 번째 훨씬 거. 더 세 번째 맛있어요. 거.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네. 탁하고 허스키하죠. 다른 느낌입니다. 맛있는 걸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끓이는데 요거 끓일 때는요 그냥 센 불에서 끓이시면 아주 좋거든요. 네. 근데 뚜껑을 덮고 끓일까요? 열고 끓일까요? 요게 이제 약간 비린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열고 끓여야 되거든요. 저는- 닫아놓으면은 안에 갇히니까. 닫는다고 가고 열는 걸로 가시죠. 저는 근데 연다. 나도 연다. 연다. 나도 그럼 다시 연다. 그때가 있으셔야지. 열고 끓이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고기랑 같이 표고버섯이랑 된장을 한번 볶은 상태지만 그 열기에 의해서 약간의 뜬내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고 바글바글하게 끓여주면 아주 맛있는 냉이 된장찌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끓인 것을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끓고 있죠. 보세요. 아주 맛있겠죠. 네. 오. 어머나. 아니, 색이 굉장히 진하네요, 네. 또. 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요거 넣으셔야 돼요. 파. 대파, 저거 그다음에 진짜 맛있겠네. 청양고추. 이런 거. 네. 와. 야. 그냥 그리고- 쳐다보면 야가 나오네요. 오늘 제가 주제인 냉이를 이제 막 넣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마지막에 넣네요. 네, 왜냐하면 쑥, 냉이, 취나물, 달래 이런 것들은 어떤 채소죠? 향 채소잖아요. 네. 이 향을 너무 오래 끓이면 죽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푸릇푸릇한 향이 살려면 이렇게 먹기 직전에 이렇게 올려서 말끔하게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냉이를 넣고 나서는 몇 분 정도 끓여야 돼요, 선생님? 요거는 불과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거의 뭐 넣고 바르네. 네, 바로 해요.
야, 이게 된장 음식들이 참 약이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봄나물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야. 아, 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끓였거든요. 네. 요거 오늘은 된장찌개이기 때문에 바로 잡수셔야지 맛있어요. 어머, 예. 제가 바로 드릴 거예요. 네. 아, 너무 좋죠. 자, 우리 철규 씨가 요것 좀. 예, 저는 곱빼기요.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차돌박이를 넣은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요. 고기를 끓일 때 약간 거품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맞아. 그 거품은 말끔하게 걷어낸 다음에 끓이시는 게 좋아요. 네. 맛있겠다. 참. 아니 오늘 스튜디오가 너무나 네. 좋은 봄 향으로 가득 차서요.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방송하면서 괴로웠어요. 맞아요. 너무 먹고 빨리 싶었어. 먹고 싶어요. 아, 이거 바로 배송이 돼.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향. 밥을 드렸으니까 네. 밥이랑 같이 해서 잡숴 보세요. 아니, 이게 이 향긋한 봄 향부터가 국물 끝내주네. 아, 이 향이 오약 너무 한 사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약 같죠? 이거거든. 이거야.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국물 드시고 야, 이거거든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캬소리가 절로 나와요. 야. 이 냉이 향 자체가 그냥 온 몸에 봄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고 굉장히 깊네요, 맛이. 와. 와. 아유, 끝내준다, 끝내준다. 이 알싸한 향이 막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 그쵸? 네. 맛이 어떠세요? 이게 전에는 이거 한 사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괜찮죠? 그냥 봄을 통째로 먹는 느낌. 네, 맞아. 자, 그랬으면 그 다음번에는요, 바로 달래를 넣은 바지락 된장찌개인데요. 네. 잡수시면서 보시죠. 네. 아우, 달래를 감사합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달래는 봄철에 꼭 먹어야 하는 보약과 같은 나물이죠. 이 비타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력이 없을 때 요 달래 한 줌만 드시고 나면 약간 기력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봄나물인데요. 요 달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게 알끈이 있습니다. 요게 네. 알뿌리가 있죠. 알뿌리. 이 알뿌리를 이렇게 눌러지죠? 맞아. 눌러서 깨끗하게 씻어내면 네. 이 알뿌리에 있는 아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달래가 맛있고 그다음에 이 봄나물로서의 기능을 다하죠. 이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이렇게. 아, 오늘 진짜 봄 특집이네요. 네. 달래도 나왔습니다. 저것도 약이죠? 네. 달래 나왔으면 봄은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놔주시고요. 이 달래에는 특별히 제가 감자하고 그다음에 두부하고 바지락을 넣는데요. 왜 바지락을 넣냐면 지금이 딱 바지락이 먹기 좋은 철이거든요. 오. 근데 저는 그냥 깐 바지락을 준비를 했는데 요게 지금 시판하는 냉동 바지락이거든요. 어머님들이 요거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국물 내는 바지락이다 그러시면 그것도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 바지락도 해산물이기 때문에 밑간을 해야 되겠죠. 냉동했다가 네. 녹이면 네. 약간 그 비슷한 맛이 비린내가 있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 일단 국간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맛술 좀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그렇죠. 여기 또 잡내나 비린내를 좀 잡고 그렇죠. 밑간하면서 공간에 넣어야 잡내를 되니까. 잡는 것도 있네요. 항상 보면 그죠? 이렇게 해야지 조갯살이 안에 들어가서 이 바지락이나 조갯살이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달큰한 맛이 나면서 국물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 저거 다 해감하고 하려면 그것도 일인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하면 냉동 굉장히 쓰니까 편하네요. 편하시긴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준비하냐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요 시판 된장입니다.
이번엔 시판된장. 시판하는 된장이거든요. 네. 이 시판하는 된장일 때에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판하는 된장은 이게 오래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너무 오래 끓이면 나중에 쿰쿰한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넣고 한번 우르르 끓여내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근데 이 시판 된장에다가 뭘 같이 넣으면 맛있느냐? 바로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을 같이 넣으면 훨씬 더 맛이 달고 달큰해지고 깊어지거든요. 네. 요걸 같이 넣고 준비를 할 거예요. 할머니가 충주 분이셨는데 네. 된장찌개 끓일 때 그 고추장을 넣으시더라고요. 충주에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죠? 할머니들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넣는 두부도 같이 지금 썰어 놓고 제가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은 두부가 어느 정도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작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두부는 좀 크게. 그렇죠? 그죠? 그럼 제가 큼직하게 썰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부는 좀 커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덜 맞아. 깨지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까지 같이 넣었어요. 네. 자, 그랬으면 한번 끓여볼까요? 네. 근데 방금 그 말씀하신 고추장도 시판 네. 고추장 그냥 쓰시는 거죠? 요거요. 네. 시판 쓰셔도 되고 집고추장 집고추장. 쓰셔도 괜찮아요. 고추장 그래 큰 차이는 없겠네요.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 국물이 조금 쫄아서 물을 조금 더 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자, 이랬으면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바지락 아까 제가 묻혀놓은 거 있죠? 요걸 먼저 넣어요. 그리고 양파를 넣고요. 좋다. 그리고 감자를 넣는데 제가 왜 달래에 감자를 넣냐면 이 달래가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긴 하는데 감자의 단맛이 충분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달래를 넣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네. 감자는 또 익혀지는 시간도 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있으니까 미리 익혀지는 넣어야겠어요. 시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이것도 얼마나 맛있을까요? 지금 냉이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요것도 이제 볶아주세요. 요거는 바지락 때문에 볶아요. 오늘은 미리 한 번씩 다 네, 볶아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포인트예요. 앞서는 집된장을 미리 볶아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재료들을 넣고 그쵸, 미리 같이 볶아내는 볶아야죠. 거죠. 그래야 이 맛이 어우러져서 시판 된장에 요 맛이 잘 배어들어요. 네. 네. 아, 근데 핵심은 또 시판 된장은 미리 넣는 게 아니고 나중에 넣는다는 나중에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네. 우리 이제 넣고 끓여요, 물을. 쌀뜨물. 철규 씨 미안하지만 물 하나만 더 갖다 주실래요? 네네.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요? 거기 안 갖고 계세요? 물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이게 또 생방의 묘미죠. 하다 보니까는 물이 모자라가지고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을 넣고 이제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물을 넣고 끓이면 요 안에 있는 감자와 바지락, 양파가 이렇게 충분하게 우러나겠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끓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된장하고 고추장을 넣고 풀어주셔야 돼요. 아, 저거는 집에서 이제 어머니 하시는 거 본 것 같아요. 풀어서 그쵸? 넣는 거. 왜냐하면 저기에 맞아요. 이렇게 네. 푼 물에다가 된장을 바로 넣고 풀잖아요. 된장이 영 안 풀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푸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채반에 놓고 이렇게 물을 하나 넣고 아, 더 저렇게 해야 그리고 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국물 맞아요.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된장과 고추장 조금의 어떤 조합이. 그러면 색깔도 굉장히 잘 우러날 뿐만 아니라 맛이 훨씬 더 그윽해지죠. 풀어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리에는. 맞아요. 다 이유가 하나하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시판 된장은요 알갱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건더기가 깔끔하잖아요. 네. 요거 그냥 같이 넣으세요. 이렇게 아, 같이 넣어주세요. 아. 풀어주고 마지막에. 되죠. 어. 아이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끓여주세요.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이 옆에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죠. 네. 자, 그랬으면 잘 보세요. 제가 왜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걸 보여드리냐면 여기 지금 거품이 있잖아요. 거품을 걷어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 하나 받아 놓고
채로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죠. 요게 또 주부님들의 센스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안 걷어내면 약간 텁텁한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됐죠? 자,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넣느냐? 이제 두부를 넣어요. 아. 왜냐하면 두부를 너무 일찍 넣잖아요. 그럼 간이 배어서 두부가 딱딱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두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늦게 넣으시는구나. 그렇죠. 어머님들 아마 다 저처럼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대파를 넣어요. 대파 송송송. 왜 다른 데는 대파를 굉장히 굵게 어슷하게 썰었는데 여기는 왜 송송송일까요? 두부 크기에 맞췄어요. 딱 숟가락이 올라가도록. 그다음에 빨간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어르신들 먹을 거니까 그냥 넣어주세요. 네. 자, 이제 두부만 바글바글 끓어오르잖아요. 네. 이제서야 준비한 요거 달래 넣습니다. 달래. 달래나- 달래 아주 듬뿍 넣어드릴게요. 달래나 냉이나 마지막에. 예. 요것도 한 2분 정도. 아니죠. 요거는 넣은 다음에 바로 끓여서 바로 상에다 내시면 돼요. 그렇죠. 더 이렇게 뭐랄까요? 야들야들 하잖아요. 네. 냉이보다는 달래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맛있어 보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요거 시식만 하시면 되는데 요 보시면은요. 아. 요렇게 뚝 떠서. 너무 맛있겠죠? 네. 요걸 잡수셔야 돼요. 아유, 이거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저 안에 바지락살도 너무 네. 먹고 싶어요. 냉이 된장찌개 여운이 지금 입에서 가시질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달래 공격입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오자마자 달래 향이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오죠? 이거 들판에 나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달래는요. 오래 끓이지 않고 잡수셔야 돼요. 네. 와 달래 향이 진짜 좋네요. 와. 아까는 진짜 이 냉이 향이 이 그 겨울잠을 확 깨우는 향이라면 네. 네. 이거는 봄을 시작하면서 그냥 들판으로 뛰어나가는 와. 향이에요. 어. 구수함이 아니고 매력이 완전 다르대요 또. 네. 냉이. 달래는 젊음의 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죠. 냉이는 드시고 나면 힘이 네. 불끈 나는 듯한 느낌이 딱 오잖아요. 냉이는 구수함으로 우리 같은 그 중년. 와. 어떠세요? 국물 맛이? 와. 이건 또 다른 매력이에요 정말. 이건 완전히 다른 매력. 와. 국물이랑 네. 바지락살을 같이 먹어보니까요. 바지락살에 뭐랄까 달큰한 맛이. 맛이 싹 나면서 아까 냉이 같은 경우에는 집된장으로 굉장히 구수하게 끓여서 고향의 맛을 나타냈다 그러면 지금 달래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을 조금 혼합해서 끓였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의 힘이 나는 그런 메뉴가 되겠죠. 아니 설탕을 아예 안 넣는데 되게 달큰하죠. 네. 이거는 이게- 감자하고 그다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의 그 비율 때문에 그래요. 이 바지락 감자 된장찌개는요. 네. 이게 달래가 들어가서 새신랑 새신부 느낌이라면. 그래요? 예, 이거 냉이 된장찌개는 그 왜 어머니 아버지 네. 결혼식장에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신 그분들의 느낌이에요. 오늘 선배님 표현력이 다양하신 거예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레시피 보고 오겠습니다. 된장찌개 완전 정복. 오늘 알려드릴 메뉴는 냉이 차돌 된장찌개와 바지락 감자 된장찌개입니다. 먼저 냉이는 누런 겉잎을 떼고 뿌리와 잎의 깍지를 긁어낸 후 씻어서 2에서 3cm로 썰어주세요. 쇠고기 차돌박이는 냉이 길이로 썰고 마늘, 맛술, 국간장에 버무려 밑간합니다. 집된장을 볶다가 차돌박이와 양파, 생표고버섯을 넣고 더 볶아주세요. 쌀뜨 물을 붓고 센 불에서 끓이면서 거품을 제거합니다.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끓이다가 냉이를 넣고 3분간 더 끓여주면 냉이 차돌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이제 바지락 감자 된장찌개도 만들어 볼까요? 냉동 바지락은 해동해서 마늘과 맛술, 국간장에 버무리고요. 감자는 껍질 벗겨 반을 가르고 0.5cm 두께로 썰어 물에 헹굽니다. 달래는 다듬어 알뿌리를 칼날로 누르고 씻어서 3cm로 썰어주세요. 밑간한 바지락살과 감자, 양파를 볶다가 쌀뜨물을 붓고 끓입니다. 감자가 익으면 시판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풀어 끓여주세요.
두부와 대파, 청양고추, 붉은 고추를 넣어 1분 더 끓이고요. 향에 내기 직전 달래를 듬뿍 얹어주면 바지락 감자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입맛 살려주는 맛 좋은 된장찌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냉이 차돌 된장찌개, 바지락 감자 된장찌개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달래하고 냉이의 봄을 맞는 느낌이나 태도가 달라. 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아, 강력 추천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늘 제가 봄 기운으로 기운을 드렸다 그러면 네. 다음 주는 바로 이 재료 가지고 기운을 북돋아 드릴 건데요. 어떤 재료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야, 바랍니다. 이 재료가 또 비밀이네. 네. 뭘까요? 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고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양산시가 새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출이 가장 빠른 천성산과 유럽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포르투갈 신트라시 호카굿을 연계한 해맞이 관광 명소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시 바실리오 호타 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양 지자체 간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관광, 문화 분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산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이른 일출지인 천성산과 가장 늦은 일몰지인 호카굿을 연계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각하고 어제 옷 입고 나왔더니 춥더라고요. 네, 어제는 날이 좀 풀렸나 했더니 오늘 또다시 쌀쌀해졌습니다. 널뛰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